제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유럽 안보가 무너집니다. 유럽 전략방산연구소 소장 한스 베른스테인이 목이 메인 채 외친 이 한마디에 브뤼셀 정상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세계 방산 강국들이 인력 부족과 부품 단절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3년 납기가 당연하던 유럽 방산이 완전히 멈춰선 순간이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깊이는 얕은 후발주자일 뿐. 불과 몇 달 전 한스는 한국 방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30조 원 규모 계약과 3개월 만에 인도된 전차 180대, 그리고 한국 창원에서 매달 15대씩 쏟아져 나오는 생산 라인. 더 충격적인 건 18개월 만에 완성된 전력화였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만한 유럽이 무릎 꿇은 그 순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30년 넘게 유럽 방산 연구를 해온 저에게 이런 자리는 익숙했죠. 높은 천장 아래 각국 대표들이 모여 앉은 원형 테이블, 통역 헤드셋을 낀 참석자들의 진지한 표정. 이 모든 게 유럽이 여전히 세계 안보의 중심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안건은 동유럽 방산 현황입니다. 아그네스가 회의를 시작하자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최신 전차 개발 현황, 이탈리아의 자주포 프로젝트.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한눈에 보이는 자료들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일부 국가들이 아시아 쪽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방산이요? 물론 속도는 빠르죠. 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 유럽이 10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고작 10몇 년 만에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루카스가 제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한스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실전에서 수십 년간 검증됐어요. 반면 한국 무기는 수출용으로 만든 거잖습니까? 실전 데이터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죠. 폴란드 대표단석이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아그네스가 허락하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일어섰어요.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 담당자였죠. 그의 표정이 묘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제가 묻자 그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차 280대, 자주포 672문, 그리고 전투기까지 포함됩니다. 총액은 140억 유로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40억이라니.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전력의 근간을 바꾸는 수준이었죠. 잠깐만요. 그렇게 큰 계약을 유럽 방산업체와 상의도 없이 진행하셨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유럽 업체들과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납기가 문제였죠. 독일 측은 5년 후 인도를 제시했고 프랑스는 예산 초과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도 안 된 무기를 선택하셨단 겁니까? 제 말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은 충분히 됐습니다. 폴란드는 3개월 후 첫 인도를 받습니다. 3개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전차를 3개월 만에 인도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최소 2년은 걸리는 일이었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품질 보증도 없이 그런 속도로 생산한다는 건. 제가 말을 잇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제 동료인 폴란드 국방정보 분석관 엘리자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엘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스,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엘리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한국방산 납기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빽빽했습니다. 계약 후 3개월 인도, 6개월 현지 배치, 18개월 완전 전력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자, 이런 숫자 노름에 속으면 안 돼요. 실제 현장에선 다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데이터예요. 터키, 호주, 폴란드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럽은 뭡니까? 100년 역사가 거짓말이란 말인가요? 엘리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스, 역사는 과거고 지금은 현재예요.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그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돌아섰습니다. 걱정 마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유럽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독일 주요 방산 공장의 가동 현황 보고서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생산 라인 30% 가동 중단. 부품 조달 지연으로 납기 평균 18개월 초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거예요. 독일 방산이 이럴 리 없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주요 방산업체 역시 유사한 상황. 숙련 인력 고령화 심각. 신규 채용 부진. 창밖은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화면 속 숫자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서면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린 여전히 최고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본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엘리자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죠. 한스, 어제 얘기 계속해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엘리자, 난 바빠요. 오늘 독일 본부와 화상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딱 10분만요.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자료였어요. 봐요. 한국이 폴란드에 공급한 K2 전차 계약 후 정확히 90일 만에 첫 배치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선적 기록이에요. 제가 서류를 집어들자 엘리자가 다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크랩 자주포 납품 일정표예요. 6개월 안에 54문이 인도됐죠. 폴란드 국경지대에 이미 배치됐고요. 엘리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폴란드 어느 훈련장이었어요. 눈 덮인 들판 위로 전차들이 대열을 이루며 달리고 있었죠. 화면 왼쪽 상단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불과 2주일 전이었어요. 실전 배치 훈련입니다. 한국 무기로요. 계약 후 5개월 만에 이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차들의 움직임이 매끄러웠어요. 포탑 회전, 사격 자세, 대형 유지. 모든 게 훈련된 부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장 영상이잖아요. 실전과는 다릅니다. 한스, 당신은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엘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정이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을 숫자 몇 개로 판단할 순 없어요. 숫자 몇 개가 아니에요. 이건 패턴입니다. 터키도 호주도 이집트도 똑같았어요. 계약하고 1년 안에 전력화가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엘리자, 우린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방사는 속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안정성, 지속성, 호환성.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럼 독일 공장 얘기는요? 어제 보고서 받으셨죠?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엘리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일시적인 문제예요. 곧 해결될 겁니다. 언제요?
1년 후, 2년 후, 그동안 동유럽은 어떡하라고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자가 한숨을 쉬며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발.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엘리자가 두고 간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려다가 그냥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오전 10시, 독일 본부와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루카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한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뒤셀도르프 공장 생산 라인이 추가로 멈췄어요. 부품 납품업체가 파산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파산이라니요? 그렇게 큰 업체가. 인력난이 심각했거든요. 젊은 기술자들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루카스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레오파르트 신규 주문 납기가 최소 5년으로 늘어났어요. 기존 계약도 2년씩 밀리고 있고요. 5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을 시간이었어요.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찾는 중입니다만. 쉽지 않네요. 프랑스 쪽도 비슷한 상황이래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휴게실에서 몇몇 동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니래. 리투아니아도 한국이랑 계약했대. 에스토니아도 검토 중이라던데. 독일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래서야. 저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거기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한스 소장은 아직도 유럽이 최고라고 믿는 것 같던데. 현실을 모르는 거지. 우리 시스템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컵에 커피를 따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컵받침에 커피가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각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모두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빠른 납기, 확실한 전력화, 합리적인 가격.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였죠. 엘리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냥 신중한 것뿐이에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폴란드 국방부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검토. 동유럽 국가들 잇따라 한국 방산에 관심.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고요한 차 안에서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회의는? 저는 대답 대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린 여전히 최고야. 하지만 제 확신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단했던 벽에 금이 가듯 제 믿음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너지기 직전에 그 불길한 소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모든 회의를 기계적으로 진행했어요. 웃고 고개 끄덕이고 의견을 냈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폴란드군 고위 장교가 직접 브뤼셀에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평소보다 딱딱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코발스키 장군께서 직접 현장 보고를 해주실 겁니다. 아그네스의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가 단상에 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폴란드 동부 전선 지휘관 코발스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전장을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발스키가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전차들이 늘어선 모습이 나타났어요. 눈 쌓인 평원, 진흙투성이 도로, 그리고 완전 무장한 병력들. 이건 지난달 우리 동부 국경지대 사진입니다. 보이는 전차들 모두 한국제 K2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진 속 전차들은 실제 작전 배치 상태였어요.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정확히 92일 만에 첫 배치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했죠. 코발스키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항구의 전차들이 하역되는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 6개월 동안 150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매달 25대씩 시계처럼 정확하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물건이 도착한 게 아닙니다. 코발스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정비교육팀, 운용교관단, 그리고 통합시스템 엔지니어까지 함께 보냈어요. 우리 병사들이 3개월 안에 전투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개월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통상 새 무기 체계를 익히는 데는 1년은 걸리거든요. 네, 3개월입니다. 코발스키가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매뉴얼만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과 함께 훈련장에서 흙을 뒤집어쓰며 가르쳤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한국 교관과 폴란드 병사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점검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교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병사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직접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부 전선에는 150대의 K2가 완전 작전 가능 상태로 배치돼 있습니다. 18개월 만의 말입니다. 18개월.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를 주문했다면 아직 공장에서 용접 중일 시간이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코발스키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내일 전쟁이 난다면 5년 후에 올 무기와 3개월 후에 올 무기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봅니다. 제 병사들을 지켜야 하고 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코발스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럽 방산이 위대하다는 건 압니다. 저도 레오파르트를 타봤고 그 성능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가 자리로 돌아가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엘리자가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코발스키를 따라갔습니다. 장군님, 잠깐만요. 그가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전 한스 베른스테인입니다. 유럽연합전략방산연구소 소장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혹시 품질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빨리 생산하면. 없었습니다. 코발스키가 제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놀랐어요. 모든 차량이 동일한 품질이었습니다. 불량률이 거의 제로였죠. 하지만 실전 검증은 베른스테인 소장님.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실전 검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코발스키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독일은 5년을 기다리라 했고 프랑스는 예산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한국이 그걸 줬어요. 코발스키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 전쟁을 이길 순 없어요. 그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EU 회원국 전력 공백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 육군 전차 가동률 52%, 프랑스 55%, 이탈리아 48%. 절반도 안 됐습니다. 우리 주력 전차의 절반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규 장비 납품 지연율 평균 78%. 예상 납기 대비 2년 이상 지연.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보고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저만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무실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긴급 이사회에 소환됐습니다. 유럽연합방산 협력 이사회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유할 보고서는 극비 등급입니다. 아그네스가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난 3개월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주요 방산업체의 생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우려스럽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독일 주요 방산 공장 가동률 평균 43%, 프랑스 47%, 이탈리아는 39%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루카스가 벌떡 일어섰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 데이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각국 국방부와 업체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아그네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게 다 거짓말이란 겁니까? 독일 방산이 세계 최고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루카스, 진정하세요. 제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한스, 당신도 이 숫자를 믿습니까? 우리 레오파르트가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데 갑자기 생산이 안 된다고요? 아그네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숙련 기술자의 고령화. 평균 연령이 58세입니다. 화면에 공장 내부 사진이 나타났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대부분이 백발이었습니다. 둘째, 신규 인력 채용 실패. 지난 5년간 채용률이 예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루카스가 소리쳤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독일 제조업은 항상 그래왔어요. 셋째, 아그네스는 루카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부품 공급망 붕괴. 주요 부품 업체 12곳이 지난 2년간 폐업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리스트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 업체들을 알고 있었어요. 30년, 40년 된 곳들이었죠. 마지막으로 납기 지연.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82%가 예정보다 평균 28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28개월. 거의 3년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럽 방산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루카스. 제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한스, 당신마저. 현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그네스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비교 데이터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 방산업체의 수치를 함께 보시죠.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한국이었어요. 한국 주요 방산 공장 가동률 평균 94%,
월 생산량 독일 대비 3.2배. 납기 준수율 98%.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2주 교대제로 공장을 돌립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에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루카스와 함께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한스, 우리가 틀렸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시대가 변한 거죠. 시대가 변했다고요? 루카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정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루카스, 솔직히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까? 그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쯤이요. 뒤셀도르프 공장에 갔을 때 작업장이 텅텅 비어 있더군요. 예전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오후에 저는 엘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어요. 엘리자, 오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녀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난하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이해한다는 미소였죠. 누구나 자기가 믿던 걸 잃는 건 두렵잖아요. 하지만 이젠 어쩌죠? 유럽 방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무너지거나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다니.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을 직접 봐야 합니다. 엘리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국제안보회의가 열려요. 각국 방산 책임자들이 모이죠. 가보는 게 어때요? 제가요? 네. 직접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건 제가 틀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이요? 왜요? 답을 찾으러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게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아내의 말이 엘리자의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뀐 세상을 인정하지 못했던 건 제 잘못이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나을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멈춰 있었고 그들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다음 주면 알게 되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과연 여기서 뭘 보게 될까?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베른스테인 소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습니다. 브뤼셀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뭔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
멈춰있지 않은 도시. 호텔에 짐을 풀고 오후에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어요. 입구에 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베른스테인 소장님이시죠? 김태윤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윤의 악수가 단단했어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창원 공장 방문 일정은 확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직접 브리핑하실 거예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 방산 분야 최고 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단상에 한국 국방부 장관 안규백이 올랐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군인 출신답게 자세가 꼿꼿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현실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작년 기준 204억 달러 세계 9위권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수출액이 아닙니다. 안규백 장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서에 쓴 납기를 정확히 맞춥니다.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전력화까지 책임집니다. 화면에 여러 나라 국기가 나타났어요. 폴란드, 터키,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이들 국가와의 계약 이행률은 98%입니다. 평균 납기 준수율 역시 98%.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98%. 독일은 20%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장관이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저를 스쳐갔어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윤과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창원으로 가는 KTX였어요. 오늘 보실 건 현대로템 창원 공장입니다. K2 전차를 생산하는 곳이죠. 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2시간 반을 달려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공장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태윤의 안내로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헬멧과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차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단계별로 조립되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크레인들이 무거운 포탑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 달에 15대가 여기서 나갑니다. 제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준혁입니다. 수출 부사장입니다. 15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2주 교대로 돌아갑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는 시간은 정비 시간 빼고는 거의 없어요. 준혁이 앞으로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용접 로봇들입니다. 정밀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 다음 저쪽에서 포탑이 결합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자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독일 공장은 한 달에 전차 5대도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3배였어요.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각 단계마다 검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주행 테스트까지 거치죠. 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불량률 0.2% 미만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수치죠. 우리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대, 30대. 독일 공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36살 정도입니다. 매년 신입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요.
36. 독일은 58이었는데 공장을 나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들판에 장애물 코스가 설치돼 있었어요. 여기서 실주행 테스트를 합니다. 태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전차 한 대가 언덕을 넘어 나타났습니다. K2였어요. 전차가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도랑을 뛰어넘고 급회전을 했어요. 포탑이 안정적으로 목표를 향했습니다. 저건 혹한 테스트를 마친 차량입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영하 40도요? 네. 폴란드 동부는 겨울이 혹독하거든요. 우리 전차는 그 환경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전차가 우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해치가 열리며 운전병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 만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관저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창원을 방문하셨죠?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떠셨습니까? 한 독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렵죠. 저희도 10년 전엔 상상 못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멈출 것인가, 달릴 것인가. 우리는 달리기로 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동맹이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속도로, 신뢰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이에요. 저는 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은 위대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유럽에 필요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입니다. 대통령이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럽 방사는 정체돼 있다. 한국은 달리고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나는 틀렸다. 우리 모두 틀렸다.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저는 펜을 놓았어요. 이제 돌아가서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태윤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누군데요? 실제 사용자들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몇 명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였습니다. 얼굴에 아직 어린 기운이 남아 있었죠. 야누시입니다. 폴란드 제16기계 화사단 전차병입니다. 그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22쯤 돼 보였어요. 앉으세요. 제가 손짓하자 야누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한 모양이었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야누시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K2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형 T-72를 탔었어요. 처음 K2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디지털 계기판, 자동 조준 장치, 통합 전투 시스템. 모든 게 낯설었죠.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한국 교관들이 3개월 동안 붙어서 가르쳐줬습니다. 야누시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그분들은 달랐어요. 매뉴얼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랑 같이 훈련장에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은 영하 20도였어요. 교관님 한 분이 저한테 직접 엔진 정비하는 걸 보여주셨죠. 맨손으로요. 손이 얼어붙는데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야누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차로 내가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고. 저는 펜을 든 손을 멈췄어요. 3개월 후 우리는 실전 배치됐습니다. 동부 국경이요. 실전에서는 어땠습니까? 야누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작년 11월 국경 근처에서 긴장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가 출동했어요.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하 30도였어요. 구형 전차들은 절반이 시동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어요. 모든 차량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모든 차량이요? 네. 한 대도 빠짐없이요. 야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한국이 우리를 정말 지켜주려 한다는 걸.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야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럽 전차도 좋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 온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지금 국경을 지켜야 하는데.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 전차가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전차를 믿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요. 그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차관 다리우스였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베른스테인 소장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리우스가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을 꺼냈어요. 리투아니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리우스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2년 전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K9 자주포 60문이요. 그렇군요. 처음엔 의회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요. 유럽 무기를 사야 한다고들 했죠. 다리우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독일은 7년을 기다리라 했고 가격은 우리 예산의 2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계약 후 4개월 만에 첫 배치가 도착했습니다. 의회가 놀랐어요. 빠르다고. 다리우스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6개월 만에 전 부대가 인도됐고 12개월 만에 기본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만에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완전 전력화가 됐습니다. 18개월.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독일제였다면 아직도 공장에 있었을 겁니다. 다리우스의 말이 조용했지만 무거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신뢰였습니다. 다리우스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은 계약서에 없던 것까지 해줬어요. 탄약 보관 시설 개선, 정비 인력 재교육, 심지어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왜요?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하려고요. 그의 대답이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만 판 게 아니에요. 우리 국방력 자체를 함께 키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베른스테인 소장님. 다리우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유럽은 우리의 역사적 동맹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맹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10년 후의 약속이 아니라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녁에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엘리자였습니다. 한스, 어때요? 많이 보셨죠? 엘리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멈춰 있었고 그들은 달렸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30년 동안 저는 착각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정상에 있다고. 하지만 우린 이미 한참 전에 내려왔더군요. 한스. 오늘 폴란드 병사를 만났어요. 22살짜리 애였습니다. 그 애가 말하더군요. 한국 전차를 믿는다고. 목숨을 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무기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5년을 기다린 끝에? 엘리자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돌아가야죠.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쉽지 않을 거예요. 압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야누시의 말, 다리우스의 데이터, 태윤의 설명, 준혁의 공장, 대통령의 연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동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동맹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뭘 했죠? 말만 했습니다. 역사를 말하고 전통을 말하고 우월함을 말했어요.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동맹은 약속이 아니라 증명이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동료들이 믿어줄까? 루카스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변화의 시작. 브뤼셀로 돌아온 다음 날 긴급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장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를 하라는 거였죠. 회의실로 들어가는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었어요. 오늘 제가 할 말은 30년 경력을 걸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스, 괜찮아요? 엘리자가 제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야죠.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모두 제가 알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루카스도 보였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베른스테인 소장님, 한국 출장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전차 15대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3배입니다. 루카스가 펜을 탁 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고 계속했어요. 품질 불량률은 0.2% 미만입니다. 납기 준수율은 98%고요. 그건 과장 아닙니까?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생산 라인이 2주 교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젊었고 시스템은 자동화돼 있었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지 않습니까?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를 만났습니다. 22살 야누시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한국 전차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전차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5년 후가 아니라.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차관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18개월 만에 완전 전력화를 이뤘어요.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있을 때 한국은 훈련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유럽 방산을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마주봤어요. 현실입니다, 루카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하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루카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독일 방산이 100년 넘게 쌓아온 게 뭡니까? 레오파르트가 전 세계에서 쓰이는데 갑자기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요? 낫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으로는 안 돼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루카스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스,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생존입니다. 루카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존이라고요? 우리가 뭔가요? 죽어가는 공룡입니까? 그래요. 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채.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세요. 독일 공장 가동률 43%, 평균 연령 58세, 납기 지연율 78%. 이게 살아있는 산업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5년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산을 2배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잃고 있습니다. 동맹을 잃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폴란드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루카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유럽이 최고라고. 우리가 영원히 정상에 있을 거라고. 루카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우리 둘 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공동생산, 기술 교류, 통합훈련. 그들의 속도와 우리의 경험을 합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루카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까? 한국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손을 내미는 겁니다. 폴란드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현장에서 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리투아니아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저희도 찬성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도 이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루카스만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에 찬성하시는 분? 15손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는 3손뿐이었어요. 가결됐습니다. 의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루카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스, 당신은 오늘 모든 걸 망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루카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살아남는 겁니까? 굴욕입니다. 굴욕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장입니다. 빼우는 겁니다. 루카스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엘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엘리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힘든 길이 될 겁니다.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야죠.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이 받았어요. 소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공식 협력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공동방산위원회를 만들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태윤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 한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30년간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밤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함께 가는 거야. 3개월이 흘렀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대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유럽연합 공동방산위원회 출범식이었죠.
저는 단상 옆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대표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단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 준혁, 그리고 안규백 장관까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시작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동맹을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쓴 분이 계십니다. 한스 베른스테인 소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3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변해야 한다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많은 분이 반대하셨어요. 유럽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자존심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겁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3개월간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속도, 효율, 신뢰. 그리고 한국도 우리에게서 배웠어요. 경험, 기술, 체계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동부에 통합정비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와 유럽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공사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인과 유럽인이 나란히 서서 설계도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공동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달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돼요. 한국 교관과 유럽 교관이 함께 동유럽 병사들을 가르칠 겁니다.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숙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안규백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장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유럽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줘서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에서요. 우리는 빨랐지만 여러분은 깊었어요. 이 둘을 합치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 될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유럽 언어들이 뒤섞여 들렸죠. 한스.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루카스였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루카스.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 올 줄 몰랐어요. 안 올 수가 없더군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스, 미안해요. 뭐가요? 그날 당신한테 배신자라고 했잖아요. 틀렸어요. 당신은 옳았어요. 루카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지난 3개월간 많이 봤어요. 공장을, 숫자를, 현실을.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이제는 인정해요.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걸.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샴페인 거품이 반짝였어요. 엘리자가 다가왔습니다. 한스, 한국 대표단이 당신을 찾아요. 어디서요? 테라스예요. 저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태윤과 준혁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소장님, 잠깐 얘기 좀 해요. 태윤이 돌아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제가 뭘? 용기 내주셔서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30년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태윤이 웃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편한 쪽을 선택하니까. 저는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모든 걸 잃을까봐. 하지만 한국에 가서 봤죠. 진짜 잃어버릴 건 따로 있더라고요. 뭔데요? 미래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를 잃어요. 전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태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소장님. 저야말로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통합정비센터 준공식이 있었거든요. 코발스키 장군이 저를 반겼습니다. 소장님 오셨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작업장에 전차들이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폴란드 기술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코발스키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청년이 야누시예요. 기억하시죠? 야누시였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자와 나란히 서서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둘이 뭔가 얘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누시가 신참들을 가르쳐요. 한국 교관한테 배운 걸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을 선택한 거. 전혀요. 코발스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에게 진짜 동맹이 뭔지 보여줬으니까. 센터를 나와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리투아니아 다리우스 차관도 와 있었어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동훈련은? 훌륭해요. 다리우스가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며 훈련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관과 유럽 교관이 함께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언어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리우스가 웃었습니다. 몸으로 통하더라고요. 진심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장을 보며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죠. 그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태윤, 준혁, 안규백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3개월 전 서울에 갔습니다. 오만한 마음으로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저는 천천히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동맹이 뭔지, 약속이 뭔지, 신뢰가 뭔지. 태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줘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규백 장관이었어요. 소장님, 고개 드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리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한테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이제부터.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코발스키, 야누시, 다리우스, 엘리자, 루카스. 모두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폴란드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집에 와요. 곧 갈게요. 조금만 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한국의 협력이 시작됐다.
이건 단순한 방산 협력이 아니다. 새로운 동맹의 탄생이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잃는다. 하지만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향해 걸으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저는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한 나라만이 시대의 주인이 된다. 한국은 준비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할 때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여정도요. 30년간 믿어온 게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한 뭔가가 생겼어요. 함께 가는 길. 그게 진짜 동맹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해는 계속 떠올랐습니다.